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창입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고졸 검정고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했던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출작품인 송미인곡을 제외하고 이청준의 흰 철쭉이라든지 신경림의 목계장터, 그 다음에 구렁덩덩 신선비까지 사실 굉장히 생소한 작품들이었고, 이 중에서 현대소설과 그 다음에 현대시에 해당하는 현대 작품들, 현대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공식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낯선 작품도 잘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문제는 화법 영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화법은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화법에서 항상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봤더니 이제 말하기 문제점 역시나 기존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같이 떠들어도 늘 나만 혼나서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떠드는데 그 아이만 보여. 그랬더니 준이가 네가 평소에도 너무 떠드니까 그렇지 혼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얄미워. 그쵸? 그래서 이런 준이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줄임말, 여기 줄임말 없었습니다. 대화 순서 지키자고 있는 거 아니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죠. 정답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조어 사용도 없고요. 그럼 신조어 없고 줄임말 없고 딱히 순서 뭐 껴든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특별한 개념학습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정보만 잘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반드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 2번 가겠습니다. 역시나 화법 유형입니다. 밑줄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에 말하기 방법이요. 좀 저는 선지가, 물론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지만 선지가 굉장히 좀 새로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장님, 티셔츠를 구입할 건데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을까요? 더니 가능해요. 비용이 3,000원 추가됩니다. 제가 20벌 이상 구입하면이라고 했어요. 일단 조건을 딱 제시했죠. 내가 좀 대량으로 구매하면 문구 새기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고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요구, 할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 그래요 사장님 3,000원. 네, 공감하는 거 아니었고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죠. 만약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에이 비용 받지 마세요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화법 영역의 두 문항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자, 이제 문법입니다. 우리 고등검정고시에서 고득점, 만점의 키워드, 열쇠가 있는 영역이 바로 문법인데요. 이번에 표준발음법 제12항 나왔고요. 우리가 배운 의문변동에서는 거센소리내기에 해당하는 표준발음법 조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발음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 뒤에 가다자가 결합되는 경우 카타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공부도좀회에 코피 터쳐 기역, 비읍, 디귿,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크, 츠, 프, 츠 이렇게 거센 소리로 바뀌는 걸 바로 우리는 의문변동에서 축약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내기라고 하는데요. 거센 소리내기에 관련된 것 중에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역, 디귿, 지읒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하, 야, 캐가 되겠죠. 히읗이 기역 만나서 키읔 됐습니다. 그 다음 괜찮은 발음해 볼게요. 괜찮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거센 소리 내는 거 있나요? 아니죠. 히읗이 모음 앞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은. 그럼 얘 발음해 볼게요. 달, 토, 록. 히읗이 디귿 만나서 티읕 됐네요. 달토록. 그 다음 실치만 어떻게 발음합니까? 실치만. 히읗이 지읒 만나서 치읒 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거센 소리 내기 다 12항에 해당하는 발음이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진행상이 아닌 거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오, 새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시제가 출제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진행상만 단독으로 묻는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표현에서 시간 표현 안에 시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죠? 진행상, 그러니까 동작상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이 동작상에 해당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료상이 있어요. 완료상과 그다음 진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약간 공식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상에는요. 꽃이 시들어간다, 아어가다. 뭐뭐하는 중이다. 그리고 고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진행상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사실 이제 이것도 이해를 해보시면 3번에 간식을 다 먹어버렸다. 이미 뭐예요? 그 행동을 완료한 거죠. 그래서 아워버리다 같은 경우는 뭔가 여러분들 얘는 진행이 아니라 완료상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진행상에 보면은 아어가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연결어미 중에서 뭐뭐 하면서,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 음악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면서도 있고요. 완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아어버리다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아어 있다, 앉아 있다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이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학생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럼 많은 학생분들이 앉아있는 상태니까 이걸 진행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입니다. 그러니까 앉은 행위는 끝난 거고요. 그 상태가 지속된 것뿐이지 이거는 진행상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어있다라든지 뭐뭐고서 나오면 아 완료구나. 그래서 완료는 아어있다, 뭐뭐고서, 아어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그래서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험에서 처음 이제 출제된 개념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요소에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개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높임법, 피동 표현, 이렇게 뭐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인용 표현도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역시나 한글 맞춤법 나왔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던졌죠. 너 얼마만큼 알고 있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의 문이 닫혔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형이 이제 닫다에다가 그쵸? 피동 표현, 피동전미사 히가 붙었고요. 닫히었다가 이제 줄어서 닫혔다가 됐습니다. 뭐 가능한 표현일 것 같아요. 낮에 할머니를 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 글자를 보니까 이 배가요. 배어의 준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배어가 줄어서 오아이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어에다가 배어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쵸, 오아이배가 아니라 요게 오이배가 돼야겠죠. 오이배 요렇게요. 배었다 요렇게요.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봉투에 우표를 붓이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네, 붓이었다. 붓이었다. 붓다에다 뭐가 붙었습니까? 그렇죠. 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붙이다와 붓이다가 있는데 붓이다는 뭐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걸 맞닿게 하는 거고요. 붙이다는 뭐야? 보내다의 의미였다는 거. 선생님이 그래서 우표를 붓이고 편지를 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옷가게에 손님이 늘었다. 기본형이 뭔가요? 여러분 늘다예요. 늘다라는 건 뭔가요? 그쵸? 무게, 뭐 인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걸 우리는 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역시나 중세국어의 특징 언제나 똑같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언제나 중세국어의 특징을 묻는데 항상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뭡니까 여러분들? 표기인데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 관해서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기억해봤더니 현재 쓰이지 않는 아래야. 그쵸? 여기 나왔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아래야 있죠. 그 쓰이지 않는 아래야가 사용되었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갑니다. 셈이 나왔어요. 셈이를 봤더니 글자 왼쪽의 방점으로 성조가 표시되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글자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성조. 나중에 성조가 이제 성조라고 언급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뭐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낮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조는 높낮이입니다. 결코 길이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방점은 반드시 왼쪽에 찍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게 글자 오른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디귿을 봤더니 끊어적기 여러분 제가 항상 중세국어의 자료에 순서가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시기별로 용비어천가, 세종어조현민정음, 그리고 소학원에 이렇게 세 자료가 나오는데 용비어천가가 어떻게 보면 중세국어에서 가장 먼저 쓰인 자료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학원에서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고 있고요. 앞서 용비어천가와 세종어조현민정음에는 언제나 끊어적기만 쓰고 있어요. 아니 끊어적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어적기만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은을 볼게요. 셈이 깊은 물은인데 이 물은이 원래는 뭡니까? 물 플러스 은인데 이거 뭐 한 겁니까? 이어적기 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어적기. 그렇기 때문에 끊어적기 아니고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발아래를 봤을 때 조사가 모음조화에 따라 나타났다. 여러분 모음조화 뭡니까? 끼리끼리 씁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 보면은 발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이런 얘기예요. 발알. 이게 이제 바다고요. 자, 여기가 앞에가 뭐예요? 양성이니까 뒤에 부사격 조사가 뭐 왔습니까? 아이에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에가 양성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봅니다. 아에서 이가 붙었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예요? 아잖아요. 그쵸? 시작이 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양성모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성모음, 그래서 앞에가 아래야 양성이니까 뒤에도 양성모음 왔다. 아하, 모음조화 잘 지켰구나. 보통 여러분들이 이 모음조화를 이 앞에 있는 단어까지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바로 이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바로 앞에 오는 그 단어의 모음을 보면 된다. 그 음절의 모음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조화 끼리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특히나 선생님이 음성모음, 음성우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가 음성, 아래야 아우가 양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항 언제나 이 유형으로 변함없이 자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용비어천가, 세종어조민정음, 소학원에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갑니까? 작문으로 갑니다. 이 작문 유형 같은 경우가 항상 나오는 게 제가 개요짝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제 문제에서 이제 7, 8번을 봤더니 7번에 일단은 나에 반영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초고와 개요를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 8번에서 이제 고쳐쓰기 문항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문의 개요를 딱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론이 나왔고 본론에 세 가지 나왔고 결론 나왔어요. 그럼 저는 약간 이 검정고시의 어떤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다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5개의 문단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단 나누기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이 뒤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글의 초고를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있었고요. 아이고 제가 선을 잘 못 긋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총 4문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4개 문단이 없어요. 4개 문단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서론과 결론이 빠진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니까 본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있고 본론 있고 중간에 두 단락이니까 셋 중에 하나가 빠졌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모르시더라도 이제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럼 볼까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에 이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초고에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에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서 대책 마련 촉구를 하고 있다. 그럼 선생님이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미 여러분들 고쳐쓰기에서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숙인 채 뭡니까? 숙인 띄고 채죠. 채가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앞에 관용어와 띄어쓰기 해줘야 된다는 것. 숙인 채가 붙으려면 채가 조사가 되거나 숙인 채가 아예 한 단어여야 돼요. 그런데 한 단어 아니죠. 휴대전화에 빠져 걷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보행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서론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맞죠? 두 번째 문장 갑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한 휴대전화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437건에서 84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대요.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그럼 두 번째, 보행 중 교통사고가 증가함. 니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니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기억이 있었죠. 그 다음 또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과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허리가 뻣뻣해져 걸을 때의 물리적 충격이 몸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이란 부사 나왔을 때 서술어가 때문이다가 따라 나온다는 것. 이런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이제 올바른 이런 문장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아니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리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정답은 나왔네요. 기억, 니은, 디귿 빠지고 리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처럼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사고와 건강문제 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요? 네. 이거 항상 우리 고쳐쓰기에서 나오는 포인트예요.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 삭제해야겠죠.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서술어가 마련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럼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요? 대책이가 되겠죠. 여기 조사 사용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C 삭제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B, 또가 맞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앞서서 여기 기억 리을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고에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볼까요? 여기 지우고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있었고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숙인 띄고 채 맞아요. 그럼 정답은 2번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볼까요? 교통사고 증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목과 허리의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좋은 점, 문제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또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네요. 그러나는 이제 앞뒤 문장이 내용이 반대되거나 상반돼야 되는데 여기선 계속해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화법, 문법, 장문까지 해서 총 8문항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다시 재등장했던 첫 번째 문학의 고전시가 정철의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 나오는 순간 깍! 그쵸? 많은 학생분들이 가사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철의 작품은 고등과정에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그 고등과정 시험 범위에 정철의 송미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이 이제
공식적인 시험 범위에 수록된 작품이죠. 그러니까 송민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전에 한 5년 전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등장할 가능성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송민국은요. 사음보로 끊어있는 가사입니다. 가사. 고전시가의 갈래 중에 가사고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냐? 그쵸. 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사랑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뭐였냐면 사실은 감녀와 을려의 무엇? 그렇죠. 대화체. 을려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감녀 을려라고도 하고요. 여인 1, 여인 2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문제를 봤더니 9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표현상의 특징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봤더니 기역부터 리을까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바로바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적이 가닌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그럼 저각시를 어디선가 본 것 같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시간쯤이면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경에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감녀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기 가는 저각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을려가 되겠죠. 을려. 그리고 감녀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을려가 일단 대답을 합니다. answer. 그쵸? Q&A 할 때 이렇게 아이고 왜 안 그러죠? 네. 와 너로구나. 너구나. 감녀야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모습, 이 거동이, 나의 행동이 이미 사랑함직한가마는 이미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함직 나 사실 잘 몰랐는데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고 여기셨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사실은 사랑받을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날 보고 바로 너야. 내가 찾던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넌 나의 이상형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로다 여기 있으면 나도 임을 믿어서 딴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지 않고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의 사랑을 믿고 나 열심히 뭐 했다는 거야. 아양도 떨고 교태도 부리고 막 이랬다는 거죠.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어느 날 보니까 날 보는 눈빛이 그쵸? 과거에 처음에는 날 너무 사랑하시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리니 생각해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선생님이 항상 고전 시가에 기본값으로 나오는 표현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서러워 생각하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선생님 이거 조물주 탓한 거니까 남 탓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조물주를 탓했다는 건 결국 자신의 운명을 탓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탓한다는 건 결국 내 탓인 거죠. 그 다음 그것을 난 생각 마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누가 해준 거예요? 그렇죠? 감녀가 뭐 해준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살짝 위로 해줬습니다. 위로. 그러면서 다시 또 뭐예요? 을려가 얘기하기 시작하죠. 나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임을 모셔봐서 이메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몸이 편했을 때 몇 날일까? 라고 했어요. 물 같은 몸이라는 건 뭐냐면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 편했을 적 몇 날일까? 봄, 추위, 여름, 더위 어떻게 지냈으며 가을철, 겨울철은 누가 모셨는가?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임을 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죠. 임의 안부, 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죽조반 조석진지라고 했습니다.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그냥 뭐예요? 숲? 그쵸? 수프 같은 거예요. 죽 같은 거고요. 조석, 아침, 저녁, 진지, 밥은 예전과 같이 이제 올리시나 예전과 같이 이제 드시나 그러니까 식사 걱정하고 있고요. 건강 걱정, 식사 걱정, 그쵸? 그러면서 기나긴 밤에 잠자리까지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쭉 임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서리적 표현 있고요.
동일한 후렴구라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물론 제가 송민곡을 아는 것도 있지만 가사라는 딱 갈래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후렴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후렴구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고려가요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얄리 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위 진질가 대평성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후렴구를 갖고 있는 건 청산별곡이라든지 가시리 같이 고려가요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인보 율격 맞고요. 그 다음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 감녀와 을녀의 대화 형식이다라는 거 송민곡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10번 갑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너 이 시간이면 백옥경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너 왜 해다 저문 날 어딜 그렇게 가니? 까닥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그러니까 내가 임의 사랑을 믿고 아양도 떨고 교태도 부리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임의 태도가 변한 이유로 이제 그 화자가 스스로가 추측하고 있는 포인트죠. 디귿,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그죠? 산처럼 쌓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리을 가겠습니다.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미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건강하고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원망이라뇨. 저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화자는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송민곡이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그쵸? 그 여인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여인의 목소리라기보다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왔지만 누가 정철이 그쵸? 정철이 이제 전라도 창평으로 내려갔을 때 한양에 있는 임금을 떠올리면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하로서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송민곡을 우리는 또 충신연주시사라고 해가지고 임금을 향해서 부르는 신하의 사랑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왔냐?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공감대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문항을 푸는데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송민곡 그리고 정철이라는 작가가 나왔을 때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작가와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이제 현대소설 이청준의 흰 철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항상 1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작품들을 등장시키긴 하는데 이게 저희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아직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지만 출제되지 않은 작품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출제자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 흰 철쭉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신경림의 목계장터라는 작품은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국어 교과서에는 수록된 작품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쵸,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작품이네 라고 당황하는 학생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항상 국어는 지문 안에 어느 정도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봤더니 이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에요. 딱 봤더니 서술상 특징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누가 봐도 이거 뭡니까?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아주머니 친정집은,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은, 아주머니네는 뭔가 아주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13번 철쭉. 소재의 상징적 의미 묻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문제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선생님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의 줄거리, 그리고 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런 것들 되게 빠르게 훅 하고 이제 읽는 학생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앞부분의 줄거리는 요약적으로 딱 전체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쵸?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 온 지 3년째 되던에 나물장수 아주머니가 우리 집 마당에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 나는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술자가 일단 뭐예요?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볼게요.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가 있어요. 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결국 이건 뭡니까? 1인칭 서술자구나라는 것. 그리고 아주머니가 있네요. 네. 그래서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대요. 우리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철쭉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철쭉이 있는데 철쭉을 아주머니가 망연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주인, 그럼 우리 집터의 주인이구나라고 처음에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마 전부터 이 동네의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지요. 나물거리를 대강사 챙겨주고 나서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이 아주머니는 지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물 장수고요. 나는 이 아주머니가 항상 우리 집에 있는 그 흰철쭉 나무를 보니까 아주머니의 사연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산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하고 보니 이는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진짜 이 아주머니가 집터의 주인이었나 봐요. 이 동네에 길만 익으려고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엔 다른 집이 있었다오. 아주머니는 금세 눈치를 알아채고 한숨 끝에 천천히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에 황해도 안악마을의 한 농촌마을에서 갓 20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황해도, 여러분 우리 남쪽에 황해도라는 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원래는 고향이 황해도였는데 일정 말기에,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 말에 어떻게 했대요? 출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시집을 이쪽 마을로 온 거죠. 얘의 흰 철쭉은, 이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새밭가에라고 했어요. 채소밭가에 서 있었던 것이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 아주머니가 원래는 황해도에 살던 인물이었어요.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그런데 20살쯤에 이제 시집, 출가를 온 거죠.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철쭉나무가 실질적으로 이 고향에 있었던 나무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랬는데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그러니까 어떤 고향 부모님의 어떤 정이 담긴 이제 선물 같은 걸로 파다 심어주고 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철쭉나무는 원래 이제 그 아주머니의 그 고향에 채소밭에 심어져 있던 나무인데 부모님이, 그쵸? 이 아주머니가 시집을 가서 이 시집 간 그 집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간 나무라는 거죠.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신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았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남북분단, 아니죠. 남북분단이 아니라 8.15 해방을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시집을 왔다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8.15가 이제 광복이 된 거죠. 광복이 됐습니다. 근데 광복이 됐는데 우리나라 어땠어요? 남과 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복되고 나서 5년 뒤에 6.25 전쟁 터지거든요. 그래서 8.15 해방을 맞게 되고 이어 서로 간의 소식이나마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30여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왔노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에게서 이 철쭉나무는 뭔가요? 그렇죠. 고향과 그 다음에 가족을 떠올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개체가 되겠죠. 항상 그 철쭉나무 보면서 친정엄마를 떠올리고 고향을 떠올리고 그냥 갑니다. 한데 어느 해부턴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너나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몹쓸 땅값 바람에 멋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요.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그래 아내가라고 했어요. 이때 아내는 뭡니까? 나의 아내가 되겠죠. 그렇죠?
나의 아내. 지금 여기서 인물이 이제 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머니, 나, 그리고 우리 아내. 자, 그래 아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철쭉이나 따로 옮겨다 심지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주머니 사연을 듣다가 그럼 아주머니 집을 옮기더라도 그 철쭉나무 고향에서 가지고 온 건데 따로 이렇게 심어두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짐짓 한마디를 어긋나게 묻고 들자 아주머니는 다시 북쪽말 억양이 역력한 소리로 글쎄 그땐 그럴 경우도 없었다오. 그땐 어찌 그리 쫓기듯이 거리를 서둘러 대던지 나무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켜나가 줘야 했을 형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값이 오르고 나서 그렇죠? 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하게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명이라도 하다 한숨 섞어 말하고는 새삼 꽃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흰 철쭉이 거기 남아있게 된 것은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연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일저일로 거의 다 축내버리고 종래는 아들 내외와 성남 변두리에 새방 한 칸으로도 살면서 인근 상간으로 나물뜨지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아주머니가 땅값이 막 오르고 나서 이제 땅을 팔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후에 뭐예요? 그 팔던 돈을 다 이제 힘들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 장수가 되어서 이제 나무를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이 철쭉꽃이 나와서 이 꽃을 우리 집에 보러 온 거죠. 뭐 이런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실향민, 여러분 실향민 뭔지 아시죠? 고향을 잃은 사람,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이 실향민의 어떤 아픔과 한을 그린 작품이다. 게다가 이제 나가 나왔으면 1인칭이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죠. 누구의 이야기?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작품 밖 아니고 작품 안이죠. 나라는 인물 나왔다는 건 결국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라고 했는데 여기 딱히 뭔가 뭐 나랑 아주머니가 싸우거나 우리 아내가 아주머니랑 싸우거나 이런 장면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 없고요. 편지 형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편지 형식도 역시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장면 잘 읽어보셨으면 이제 11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잘 풀 수 있었다. 그럼 12번이 이제 내용 파악 문제인데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요 좀 끊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 호흡으로 한번 가봤고요. 아주머니의 친정집은 황해도에 있었다. 그쵸? 황해도에서 일정 말기에 이제 출가를 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해방을 계기로 친정집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니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황해도에 있는 친정과 소식이 끊겼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동네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 집을 팔고 사방으로 떠났다. 이 아주머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아주머니네는 결국 집값으로 받은 돈을 거의 다 축내버리고 지금은 나물뜨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가능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소설에서 마지막 문제 유형이 바로 소재의 상징적 의미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이 흰 철쭉을 보러 오는 이유 뭡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래서 생계 유지선은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 악화 원인도 아니고요. 세대 간 갈등에서 올 실마리도 아니고 고향 식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자연물. 정답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흰철쭉이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고 접근하셨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11번부터 지금 13번까지 딱히 어떤 문학과 관련한 개념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했다라는 거.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신경림의 목계장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다면
흰털쭉에서 한번 빵! 오, 낯선 작품이야. 그런데 뒤로 딱 넘어갔는데 현대시에서 빵!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좀 당황 아닌 당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문제를 봤더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 A의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표현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A의 요 밑줄 친 요 부분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 작품은요, 제목이 이제 목계장터인데요. 그러니까 목계장터는 한마디로 그냥 장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박물장이가 나와요. 여기 이제 박물장수 나오죠, 여러분들. 이 박물장수가 뭐냐면 지금에 말하면 보따리 장사? 다시 말해서 한 곳에서 어떤 가게를 여는 사람이 아니라 장이 서는 곳마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파는 사람을 박물장수라고 한다라는 것. 사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정착과 방랑의 삶에서 내적 갈등을 하는 어떤 민중의 어떤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랑과 정착의 삶에서 갈등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구름도 방랑, 바람도 방랑이죠. 한 곳에 머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갑자기 용이 나와? 환상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비갠 나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루가 뭔지 아시죠? 지금에 말하면 나루터 이제 배를 타고 내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청룡, 흑룡이 흩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구름이 껴 있었는데 그게 흩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잡초나 일기운인 잔바람이 되라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름이 되라 하고 바람이 되라 하고 잔바람이 되라 하네. 그러니까 잔바람이라는 게 또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이제 민중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한 큰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이 잔바람, 그러니까 소소한 그러니까 민중들의 삶을 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백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흘에 나흘 찾아, 그러니까 9일 4일 찾아서 밥가분 파는이라고 이제 밥가분 파는이 뭐냐면 이제 밥가분이 그 여성들의 그러니까 화장품? 지금에 말하면 약간 쿠션? 뭐 팩트? 이런 거? 네, 밥가분파는 가을볕도 서러운이라고 했어요. 이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소대라 하네. 그럼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박물장소도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역시나 방랑의 이미지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기역리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문제 보시면 16번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시적 의미가 가장 거리가 먼 것, 장돌뱅이의 떠도는 삶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장돌뱅이도 여러분들이 불현듯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에 보면은요, 허생원의 직업이 장돌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장이 선 곳마다 가서 물건을 파는. 그래서 한평생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장돌뱅이 삶이라고 하는데, 역시 다 박물장수가 이제 그런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장수가 서럽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인물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그쵸? 뭐 예를 들면 안정적이거나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 민중들의 어떤 애환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그럼 여기 볼게요. 들꽃과 잔돌은 어떻게 보면은 딱 정착된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는 지금 보면 방랑의 삶이라면 밑에서는 뭐예요? 그쵸? 정착. 방랑과 정착의 삶 속에서 뭐예요? 그쵸?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대단한 막 그런 게 아니라 들꽃, 잔돌 계속해서 어떤 민중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산설이 맵차거든 뱃속에 얼굴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여러분 맵차고 모진다는 건 결국 다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죠. 어떤 화자의 삶에 그쵸? 시련과 고난을 주는 뭔가 아픔이 있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했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저항하래요? 맞서래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풀 속에 얼굴 묻고 바위 뒤에 붙으라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어떤 현실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툇마루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도 특징이 뭐냐? 민물새우, 토방, 툇마루 이렇게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 우리 향토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골틱한 분위기가 나는 어떤 시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석삼년에 한 1회쯤, 7일쯤 천치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로 변해서 짐 부리고 앉아시는 떠돌이가 되라 하네. 그럼 떠돌이 역시도 뭔가 여러분들 박물장수처럼 방랑의 삶, 구름도 역시나 그렇죠. 그럼 정답은 이미 디귿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늘은 날더러 바람 되라고 했는데 산은 날더러 뭐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잔돌 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꼭 굳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동그라미는 지금 방랑의 어떤 이미지라면 세모는 지금 뭔가 여러분들 정착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랑과 정착 중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끝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적 갈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삶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정착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방랑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하는 어떤 민중들의 어떤 애환, 또 박물장수의 애환, 장돌뱅이의 한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상 특징입니다. 반어적 표현이라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예요? 내 마음과 반대로 말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특정한 종결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종결음이 뭐 있었습니까? 되라 하네, 되라네, 되라네, 붙으라네, 하네, 네네네. 그쵸? 특정한 종결음이 네를 반복하고 있고요. 아이고. 네. 그 다음 향토적 소재. 선생님 아까 전에 향토적 소재 뭐 있었습니까? 뭐 민물새우라든지 툇마루라든지 토방 같은 경우 가능하겠다. 자, 수미상관구조 역시나 우리 출제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개념어 중에 하나인데요. 수미입니다. 머리수에 꼬리 밑자, 시의 맨 처음과 맨 끝이 같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 맞죠? 구조가 어때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 되라 하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비슷한 거 반복했죠?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형태적 안정감 찾을 수 있다. 15번입니다. A의 밑줄지 부분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맵차거든 모질거든 이거 뭡니까? 고달픈 현실 맞죠? 정답은 1번이죠. 뭐 즐거움 느끼는 상황 아니고요. 이상적 세계도 아니고 학문적 성취도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인내하고 그저 견뎌라 라고 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16번입니다. 16번을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돌뱅이의 떠도는 삶 왜 봤더니 이제 구름, 박물장수, 토방, 떠돌인데 토방만 뭐예요? 떠도는 삶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구름, 박물장수, 떠돌인 다 떠도는 삶, 방랑의 삶을 의미한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부터 19번까지 작자미상의 구렁덩덩 신선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전 산문에 해당하는 것 중에 고전 소설도 이제 나오는 작품이 항상 정해져 있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고전 소설이 만약에 출제가 되지 않으면 보통 고전 수필이 이제 출제가 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설화 중에 민담이 출제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민담의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구렁이와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딸의 결혼 그 다음에 구렁이 남편을 찾아 떠나는 셋째 딸의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저희 교재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전 소설이나 수필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작품이 등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을 수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반갑게 출제가 됐어요. 첫 출제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상 특징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봤더니 이 이야기는 남편이 떠난 후 장잔의 막내딸이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남편 찾아 산만리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 나왔죠. 19번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항상 지칭하는 인물이 누군지 근데 이게 꼭 현대소설 파트에서도 나오는 유형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인물을 동그라미 치면서 작품을 이해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 설화에는 전설,
신화, 민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이제 고등교육과정에서 수록하고 있는 작품이 뭐냐? 첫 번째 신화인 주몽신화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설은 따로 수록된 건 없지만 민담에 이 구렁덩덩 신선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재에도 이 구렁덩덩 신선비와 그 다음에 주몽신화 정도는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로 수록을 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첫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게 민담의 특징이에요. 민담은 굉장히 막연한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혼자서 가난하게 사는 노파가 있었다. 여러분 노파 누군 줄 알죠? 할머니예요. 노파는 이웃 장자네 집에 가서 배를 짜고 밭을 매서 얻어먹고 살았다. 어느 날 노파는 풀숲에서 이상한 알을 주워다 먹었는데 할머니가 알을 주워다 먹었어요.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대요. 벌써 비현실적인 요소죠. 그래서 10달 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건 사람이 아니라 뭐였다? 구렁이었다. 그럼 여기서 기억에 그 아기가 구렁덩덩 신선비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렁이였다. 노파는 구렁이를 뒤주에 집어넣고서 삿갓을 덮어놓았어요. 무서웠겠죠. 내가 먹어서 알을 먹었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낳았는데 구렁이야. 무섭지 않았을까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장자네 세 자매가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이제 세 자매. 사실 우리가 세 자매에서 항상 막내딸이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큰딸과 둘째 딸은 뒤지 속의 구렁이를 보고서 아 징그러워. 그러면서 낯을 찡그리고 돌아갔고요. 막내딸은 구렁이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어머 구렁덩덩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구렁덩덩 신선비 우리 막내딸의 그 뭐랄까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고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기랑 구렁덩덩 선생님 이제 뒤는 안 쓸게요. 이 구렁덩덩 신선비랑 동일 인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막내딸이 돌아가자 구렁이가 그 처녀한테 장가를 가겠노라 했다. 노파가 머뭇거리자 구렁이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다. 아주 이 구렁이 나쁜 아들인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장자한테로 가서 아들의 뜻을 전하자 장자는 세 딸을 불러서 노파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겠냐고 물었다. 위에 두 딸은 막 손살을 쳤어요. 뭐 어떻게 그런 징그러운 애한테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말했겠지만 막내딸은 선뜻 시집을 가겠노라고 했다. 그럼요. 구렁덩덩 신선비님이신걸요. 장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굉장히 그저 딸의 어떤 생각과 의중을 이해해 주시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그런 분이신가 봐요. 막내딸의 혼사가 치러지는 날 구렁이는 바지랑대를 타고 담에 올라 빨랫줄을 타고서 초래청에 이르렀다.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구렁이도 역시나 뭐야? 구렁덩덩 신선비. 똑같은 인물이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정답은 이미 나왔던 것 같아요.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잿물에 목욕을 한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서 사람이 되었대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설화나 고전소설에서 변신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뭐예요? 촤랄라. 그쵸. 변신 모티프 예쁘게 된 거죠.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었어요. 신선처럼 빛나는 멋진 선비였다. 신선비는 아내에게 허물을 건네주면서 꼭꼭 잘 간직하라고 했대요. 그 허물이 없어지면 자기가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동생이 신선 같은 신랑을 얻자 꼭 언니들이 이런 언니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신선비가 길을 떠나고 없는 즈음에 두원이는 동생을 속여 뱀 허물을 훔쳐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렸어요. 언니들 진짜 못됐다.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서 오던 길을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쵸? 구렁덩덩 신선비, 구렁이와 이제 막내딸의 결혼과 그리고 이별까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장면에서 이 막내딸이 구렁덩덩 신선비, 남편을 찾아 떠나는 산만리가 이어지겠죠. 그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시가 삽입되었다. 시 없었고요. 구체적인 지명 없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또 민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이렇게 막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비현실적 요소가 제시되었다. 그렇죠. 할머니가 알 먹었는데 구렁이 났어. 게다가 허물을 벗고 멋진 그쵸 선비님이 됐어. 이런 것들 다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은 보통 다 순행적 구성,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건 이제 뒷장면 읽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편을 잃은 막내딸은 중에 옷차림을 하고서 남편을 찾아 길을 나섰다. 농부 대신 논을 갈아주고서 길을 묻고 까치한테 벌레를 잡아주고 길을 묻고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해주고서 길을 물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물에 복주개를 띄우고 복주개 나와 있죠?
밥그릇의 뚜껑이래요. 띄우고 그 위에 올라선 막내딸은 홀연 낯선 세상에 이르렀다. 각시는 새 쫓는 아이한테 기를 물어. 이때 각시 누구예요? 그 막내딸이죠. 막내딸이 새 쫓는 아이한테 기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앞에 나온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과 다른 인물이니까 정답은 4번 나왔고요. 구렁텅텅 신선비 집을 찾아내 숨어들었다. 밤에 깊자 선비가 마당으로 나와서 달을 보면서 아, 달은 저리 밝은데 옛 각시는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이 옛 각시 누구입니까? 막내딸이 되겠죠. 그러자 각시가 쏙 나서면서 이 막내딸이 나서면서 신선비님 옛 각시 여기 있다오 짜잔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쭉 봤더니 그죠, 농부 대신 논을 갈아주는 거 요거겠죠. 그리고 할머니 빨래 대시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있었습니까? 까치한테 벌레를 잡아주고 기를 물은 거.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농부 대신부터 할머니의 빨래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에 해당한다라는 거. 나머지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그쵸? 찾아가는 과정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19번입니다. 기억, 니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선생님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한번 써드렸는데요. 아기, 구렁텅텅, 신선비, 구렁이 다 동일한 인물이었고요. 요 아이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새 쫓는 아이예요. 그냥 새를 쫓는 아이지 구렁이는 아니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학 영역 다 풀어왔습니다. 낯선 작품들의 등장이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작품들 그 안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 왜냐면 이 어떤 그 작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문학 개념이 필요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다만 낯선 작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많은 학생분들이 당황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독서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항상 독서 영역 풀 때 어떻게 한다? 문단 나누기를 먼저 한다라는 거 문단을 쫙쫙 나눠봅니다.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도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독서 세트 뭐예요? 딱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두 문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적절한 것 이렇게 그쵸? 내용 파악 및 내용 전개 방법까지 서술 방식까지 같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자는 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문 읽어가면서 저는 일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도 꼭 순서대로 푼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문단별로 내용을 파악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 파악 문제를 좀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좋다라는 거 시작해 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미국은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죠. 워낙 땅덩어리가 높으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없으면 정말 막 뉴욕이나 이런 도시가 아니고서야 사실은 이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어떻게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대요.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는 시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횡단보도 등 도시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 읽고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선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긴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도시 설계를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거 어디 나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끝에서, 그쵸? 끝에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문장이죠. 미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 읽었는데 1, 2, 3이 너무너무 정확해. 그럼 정답 4번이겠죠. 하지만 4번과 관련된 내용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두 번째 문단 갑니다. 한편 미국의 한 민간 기업에서는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대요.
굉장히 좋네요. 걷기 좋은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정도를 수치화해서 정보를 제공한대요. 이 업체는 미국, 영국, 호주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보행 환경을 점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매년 선정해 발표한다. 예를 들면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구나. 하나의 도시에 여러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점과 그 지점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하여 해당 지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다. 계산한다는 얘기겠죠.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 내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도시의 점수는 이들 지점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값이다. 이 업체에서 제공하는 점수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는 시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학계, 부동산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에 제공되는 점수가요, 도시 계획을 하는 시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1번에 지금 4번을 볼까요? 수립에만 활용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21번에 일치 문제 먼저 풀어봤고요. 그럼 20번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행 환경을 점수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점과 그 지점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의 거리를 측정해서 보행 환경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다. 점수하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2번, 전문가의 견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3번, 걷기 좋은 도시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비교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걷기 좋은 어떤 보행 환경에 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정의를 각 나라마다 걷기 좋은 환경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 걷기 좋은 도시에 관한 상반된 주장이라고 하는데 상반이라고 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절충은 선생님이 늘상 말합니다. 짬짜면 같은 거. 짬뽕과 짜장면, 짬짜면. 그래서 이 절충이라는 어휘 굉장히 출제자분들 좋아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충하고 있는 게 이제 옳은 설명, 다시 말해서 정답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면 보통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절충이라는 어휘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과 21번 함께 이제 해결해 봤고요. 그럼 22번입니다. 역시나 어휘의 사전적 의미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기억. 기억 봤더니 기억은 주목이었고요. 선생님 옆에 써볼게요. 주목. 그리고 니은은 공개. 그리고 디귿은 선정. 그리고 리을이 산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적 의미 너무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번에 보면은 운동휴가가 주목받으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한 게 아니죠. 주목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주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깊게 살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몇 번?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쉬웠어요. 사전적 의미. 나머지 어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넣어보시면 그쵸?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는 거. 공개 가능하겠죠. 그리고 선정은 뭡니까? 선택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서 정하는 거. 계산하여 내는 건 산출하는 거.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오늘의 시간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 제목이 좀 섬뜩해요. 그쵸? 그럼 한번 볼게요. 역시나 내용 파악, 내용 일치 문제 나왔으니까 선생님 문단별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 24번에 기억의 이유, 추론하는 내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번에 뭐 나왔습니까? 알맞은 접속 표현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엔 어휘의 문맥적 의미는 나오지 않았고요. 사전적 의미와 접속 표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접속 표현이 출제가 되지 않을 때는요.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문맥적 의미는 빠졌다. 자, 일단 선생님이 뭐요? 그쵸, 문단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쫙쫙 나눴더니 하나, 둘, 셋, 넷. 네 문단이네요. 여러분 선지도 4개, 문단도 4개. 그럼 한 문단당 하나씩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 거꾸로 가볼게요. 우리가 통증은 어떻게 느낀대요?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이제 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통점이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서 통증 신호가 어떻게 뇌까지 전달돼야지 아파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대요.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 통로를 통해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가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 1번 가능하겠네요.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네,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인체 어떤 부위가 손상되면은요,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이들이 통로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는 통증 신호를 인식한다.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통로로는 치통, 너무 아프죠. 피부염도 아파요. 관절염 등의 염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캡사이신 통로가 있다. 이 밖에도 상처를 입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등 통증의 종류별로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2번 가능하겠죠. 인체의 부위가 손상되면 통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매우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각신경이요, 다른 신경에 비해서 굉장히 가늘고요. 그래서 신호가 좀 느리게 간대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30m인 흰 긴 수염고래는 꼬리에서 상처가 나면 최대 1분 후에 그 아픔을 느낀대요. 인간의 경우에도 압정을 모르고 밟았을 때 압정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야 뭐예요?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런가요? 우리 뾰족한 거 조금만 딱 밟으면 바로 나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과 관련된 건 선생님이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 파악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각신경은 3문단 읽었죠, 여러분들? 딱히 뭐 확인할 수 있는 거 없었죠. 왜냐하면 이 3문단에는 기억과 관련한 문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4문단,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가늘기 때문에 더 빽빽하게 분포될 수 있다.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200개의 통점이 있는데 만약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 없다. 그러니까 통각신경이 얇기 때문에 통점이 빽빽하게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듯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면 아픈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센서가 촘촘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널쩍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에 알맞은 접속 표현 들어가고요. 내장기관에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피부에는 1제곱미터당 200개의 그 통점이 있는데 이 내장기관 같은 경우는 통점이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해서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이 폐와 간에는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폐암과 간암에 걸리면 굉장히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0개의 통점. 그런데 내장기관은 1제곱센티미터당 그죠,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폐와 간에는 통점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의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폐암과 간암은 일찍 발견되는 게 아니라 늦게 발견된다는 거죠. 통점이 없으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 4번. 24번 갈게요. 그래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 3문단에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각신경은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고 또 어떻대요?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통점에 자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발바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통각 유발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은 아니죠. 유발 물질은 무조건 이제 뭐 부위가 손상되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각신경이 신호를 느리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쵸 깊이 들어간 다음에야 아픔을 느끼게 된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맞은 접속 표현인데요. 자, 앞부분에서는 그쵸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00개가 있는데 내장 그 기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4개에 불과돼요. 앞에는 많고 뒤에는 뭐예요? 적다라고 했으니까 앞뒤 내용이 상반되죠. 그래서 정답 반면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은 뭐뭐일지라도 라든지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에이, 선생님 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다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딱 정해진 뭐랄까 수학의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어진 지문의 정보나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습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선문제 후지문이라는 거. 문제에서 먼저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문 안에 정보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천천히 읽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학습하실 때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찾아보는 습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 1번부터 25번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